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벌써 며칠째 대통령 발언 논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질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이냐, 방송사의 자막 왜곡이냐, 또 다른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되는데,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관계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심이 모아지죠.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나이트 포커스에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9월 27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의 본질은 동맹 폄훼라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 고성과 언쟁으로 상임위 곳곳이 몸살을 앓은 가운데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모레 처리하기로 해서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해명을 잘 이해하면서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레 방한 예정인 해리스 미 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명이 숨진 대전 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가수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불이 처음으로 목격된 지하 1층의 하역장 부근을 집중 조사했지만 화재 원인의 단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침수 우려가 큰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서 지상주택으로 신축한 뒤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있는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현재보다 넓은 평형과 건축 연령이 낮은 지상주택으로 이주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이 차출돼 투입될 수 있을 거라는 미군 측 언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일단 북한 침략 억제가 주한미군의 최우선 임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인류 최초의 지구방어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지구 밖 1,100만 킬로미터 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실제 소행성 궤도가 달라졌는지는 몇 주 뒤에나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때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은 본질은 비속어 논란이 아닌 동맹 폄훼라고 밝혔습니다. 발언 속의 단어가 바이든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문가 자문 내용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던 대통령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호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애초 순방에 동행했던 기자들이 대통령 발언에 주목한 이유는 비속어가 들려서였고 이 때문에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과나 입장 표명이 없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본질은 비속어 논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우방 동맹국인 미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비속어 논란이 본질이 아니라 과연 왜 일부 언론은 우리도 특정할 수 없는, 누구도 특정할 수 없는 것을 이른 시간에 특정해서 자막하고 그것을 반복 재생하고. 순방 때 브리핑에선 비속어를 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던 대통령실. 이제는 그것마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발언 속 단어는 바이든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 대통령실에서 영상 기자단에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대통령 발언은 정확하게 확인 검증되기 전까지 보도할 수 없다면서 역대 정부에서도 다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고 여당에서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 있어서 최초 보도 언론으로 지목된 MBC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직접 당사자로서 대통령실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적 대응을 안 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검토한 뒤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기조는 MBC의 보도를 문제 삼는 데 집중해서 끝까지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비속어 논란 등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 더불어 발목 꺾기라면서 날선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뻔뻔한 반박과 치졸한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무능한 외교 안보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제재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닥치고 해임, 더불어 발목 꺾기가 오만과 독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에서 국익을 훼손한 주체는 분명 민주당이라면서 정쟁으로 도배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 속셈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임 건의안을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 아마 국민들 피로감만 높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해임 건의가 희화화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해임 건의안 당사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외교가 정쟁 이슈화되면 국익은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할진 미지수입니다. 일단 양당의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김 의장은 상황을 지켜보며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데다 여야 간 대치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이렇듯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둘러싼 후폭풍은 며칠째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고성과 언쟁이 난무해서 상임위 회의가 파행하고 별 관계없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거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 본격적인 논의를 해보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이 회의 진행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격한 언쟁이 계속됐고 보도되기 전에 보도된 것을 아는 거는요. 제가 2002년 톰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연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2022년도판 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국민께 사과를 하시기는커녕 언론을 탄압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적반하장, 후한무치, 이 단어로도 부족한 파렴치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책임자들이 책임지면 될 일을 전 국민 앞에서 부정하고 또 거짓 해명으로서 일관하고 계신데요. 고성이 난무한 끝에 운영위 전체 회의는 시작한 지 불과 20여 분 만에 정회해야 했습니다.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불똥은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튀었습니다. 시급한 방역사령탑 공백 해소를 위해 후보자 역량 검증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은 야당의 맹폭과 여당의 엄호가 반복되는 날선 신경전으로 채워졌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들을 이땡땡으로 불렀다는 건데 유감 표명도 듣지 못한 채 대통령이 요청한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국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소리 전문가들이 소음을 제거한 상태에서 들어보면 전혀 그 MBC 자막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함께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민생입법은커녕 정쟁만 반복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미 백악관은 우리 정부 측 해명을 수용하고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회담이 너무 짧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일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뉴욕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아침 윤 대통령 발언 보도 15시간 만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문제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가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에 연락한 건 김은혜 수석 브리핑 직후였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조 대사가 김 수석의 해명을 전달했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은 설명을 이해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에는 미 대사관 측에서 정부 측 해명을 전달했는데 마찬가지로 납득했고 설명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관 측은 미 의회나 의원들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어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은 적어도 미국에선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태용 대사는 이번 논란으로 한미 동맹이 훼손되거나 영향받지 않았지만 관련 보도가 계속될 경우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사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의 만남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건 적잖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상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의 만남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국 방문이라는 돌발 변수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정상 모두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으로 뉴욕 체류 일정이 짧아져 원래 잡혀 있던 정상회담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모레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윤 대통령을 예방한 후에 비무장 지제 DMZ를 방문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도쿄 회동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에 따른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도쿄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 동맹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모레 방한하는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뒤 DMZ를 방문할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서울 방문 기간 비무장지대에 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I think your visit to DMZ so it's a very symbolic demonstrations of your commitment to security and peace of the nation. 해리스 부통령 역시 DMZ 방문이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 메시지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linchpin of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We take that relationship seriously and we stand with you in the face of threats. 해리스 부통령은 DMZ에서 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 작전 관련 브리핑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총리는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이 한미 동맹의 중요한 축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측이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지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한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을 비롯해 일본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도 잇따라 회동도 이어가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접촉면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유사시에 이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는 일단 북한 억제가 주한미군의 최우선 임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과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에 주한미군을 차출해 순환 배치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이런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전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 주한미군을 이끌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어떤 병력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고 주한미군 병력 일부가 투입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억지를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며 투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폴 러케메라 현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 19일 한 화상회의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사태에 대한 한반도와 주한미군의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민간 연구소는 주한미군 소속 공군의 투입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주한미군 차출론에 신중한 반응입니다. 주한미군의 최우선 임무는 북한 억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라카메라 사령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한미군은 우리 국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이루고 있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 대응하는 임무 수행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미군은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논의가 구체화할 경우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해 제기되는 주한미군 차출론은 한편으론 대중 억제 전략도 깔려 있다는 점에서 미중 간 갈등 수위에 따라 주한미군 차출론도 계속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지만 화재 원인으로 단정할 만한 단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 한 대가 멈춰서 있고 반대편 저 멀리서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잠시 뒤 희뿌연 연기가 천장에서 밀려들고 차가 후진을 해보지만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화재 당시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던 차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연기와 유독가스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했는지 보여줍니다. 지난 2월 촬영된 영상에서는 압축된 폐지 더미와 의류 상자들이 쌓여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지하주차장 일부를 창고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의류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름 성분 이런 것 때문에 화재가 급격하게 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이게 유독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첫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합동감식은 CCTV 영상에서 불이 처음 목격된 지하 1층 하역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주차돼 있던 1톤 화물차 주변에서 불에 탄 잔해물과 전기 배선 등을 확보해 국가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원인으로 단정할 만한 확실한 결론은 아직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결론은 아직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차량인지 아니면 차량 주변인지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이 작동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도 일부 진행됐는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들 부검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다시 말해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해 현대아울렛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네, 이번 화재로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참사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부모, 또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대 측에서는 빈소와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유가족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빈소를 마련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불이 난 아울렛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아버지는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다지 좋지 않은 형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악착같이 일하던 큰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라고 지가 그냥 지가 혼자 가서 자수성가 해본다고 대전 시내 백화점 다 돌아다니면서 주차장 알바도 하고 별짓 다 했어. 또 다른 사망자 B씨의 작은 아버지도 함께 일까지 하며 각별했던 조카를 떠올렸습니다. 친구처럼 또 아들처럼 그렇게 지냈죠. 근데 최근에 다른 일을 찾는다고 해서 지금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현대백화점과 경찰, 소방 등의 대응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소방관이 맞고 그것도 모자라서 경찰관이 나를 강압적으로 뭐 누구를 위한 브리핑인데 가족 필요한 건 가족인데 가족을 못 보게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기만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보통 장례처럼 빨리 화장해서 처리하게. 현대백화점 측은 유가족들의 빈소와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유가족마다 지원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사고 원인이 정확히 나와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7명 중 2명의 유가족은 빈소를 차리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가 혹시나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돼서입니다. 보상 문제나 이런 게 손해를 볼까 저희가 안 떨어진 거예요. 물론 대기업이라 그런 염려는 적지만은 그래도 할인을 하고 나면은 보상을 받을 거고. 가족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과 공권력의 세밀한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 건물주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과 손 등이 묶인 상태였는데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고시원. 방호복을 입은 경찰 과학수사대가 건물 앞에 모여 있습니다. 출입문 등 곳곳에서는 감식 작업이 분주히 진행됩니다. 74살 여성 A씨가 고시원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낮 12시 50분쯤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하 1층 거주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의류로 목이 졸리고 인터넷 랜선에 손이 묶인 채 침대 위에 누운 상태였습니다. 배를 누르니까 안 나더래요. 배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거기를 갔다가 우리 집을 왔어. 고시원 건물주인 A씨는 해당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까지 A씨가 괜찮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아침 8시쯤 A씨가 밖으로 나가는 걸 봤다는 주변 주민의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그 아침에 8시쯤에 누가 봤었대요. 거기 할머니라고 하시거든요. 아재 심으러 가신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동네 주민이 봤었대요.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A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건물 주변 CCTV 등도 확보해 용의자 신원과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 법원에서 세 번째로 격돌하게 됩니다. 당원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를 둘러싼 이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이 한꺼번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세 번째 가처분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두 차례 신문에 모두 나온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모두 5건. 이번 신문에선 국민의힘이 문제없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을 살핍니다. 여기에 더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네 번째, 5번째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신문합니다.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인데 첫 신문에서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키며 승기를 잡았던 이 전 대표가 이번에도 유리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말 당헌상 비대위가 출범할 만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일부러 비상 상황을 만들어 이 전 대표가 복귀하지 못하게 했다며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라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당헌을 근거로 이미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해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며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 자체가 무효고 새 당헌을 발판 삼아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역시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애초 비대위 전원이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까지 해 억지로 정당성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당헌을 고친 뒤 절차대로 새 비대위가 출범했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원이 당헌 개정 자체를 문제 삼으면 정당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개정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이 전 대표와 비대위를 토대로 당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국민의힘. 물러설 곳 없는 양측이 또 한 번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이 많고 판결문 작성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문 당일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이 다시 한번 법원 판단에 맡겨진 가운데 자, 어떤 결론이 나오든 한쪽은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 비대위가 또 한 번 좌초될지 아니면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위기를 맞게 될지 중요 갈림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법원이 한 번 더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제 갓 출범 2주를 넘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첫 비대위 좌초 때보다는 당내 혼란이 덜할 수 있지만 또 비대위를 추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28일 날 심리를 하는지 판단을 하는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들은 저희 페이스대로 저희 스케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도 체제를 안정시켜서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를 다시 꾸리는 방향으로 사퇴 수습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반면 법원이 당헌 개정을 통한 비대위가 유효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진석, 주호영 투톱 체제로 다음 달 초 국정감사에 임하게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위 효력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당윤리위원회 판단이 중대 변수입니다.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추가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 수위가 높아지는데 당원권 정지보다 강력한 징계는 탈당 권유나 제명밖에 없어 윤리위가 사실상 이 전 대표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제명될 경우엔 이 전 대표가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당대표 복귀 가능성이 원천 차단됩니다. 게다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란 점도 이 전 대표에게는 부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집권 여당의 운명을 가를 법정 공방에 다시 한번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해외 근무 당시 억대의 공무원 연금을 받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았는데
조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서도 국민께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정호영, 김승희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한 뒤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보건복지 경력은 1차관으로서 지난 넉 달이 다인 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어떤 특별한 존재감을 보인 바는 없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의 활동이 장관 임명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조 후보자는 예산과 재정은 복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전문성을 살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산, 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복지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눈으로 보건복지 제도를 면밀히 살펴 이어 후보자가 기재부에서 퇴직한 뒤 유럽 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일하면서 2년간 11억 원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 1억 1,400만 원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또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도 내지 않았는데 법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억대 소득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 누린 것,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한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보시나요? 조 후보자는 비과세 소득이라 연금 감액이나 피부양자 소득 대상이 아니었다며 다만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데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는 것을 이해를 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과세 소득을 파악해 공무원 연금 수급과 연계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원 세모녀 같은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지원 신청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국회와 모색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이 폭락해 정부가 쌀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논 갈아엎기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다 자란 벼를 짓이기고 지나갑니다.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쌀값에 항의하며 농민들 스스로 논을 갈아엎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수확철인데 1년 농사를 포기하는 그 마음을 애써 억누릅니다. 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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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논을 아무리 뒤집어도 넘쳐나는 쌀은 이미 주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지역 농협 창고입니다. 제 뒤에 성처럼 쌓여 있는 게 바로 지난해 난 벼, 그러니까 구곡인데요. 8월 기준 농협의 구곡 재고는 약 31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농민 불안이 커지자 최근 당정은 올해 말까지 쌀 총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만 톤 늘어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더해 쌀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겁니다.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농민들은 가을마다 논을 갈아엎어야만 정부가 쌀 매입량을 임시로 늘려주는 일회성 대책의 반복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금 쌀값 대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껴나갔다. 그래서 이 쌀값 문제를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는 쌀 의무 매입이 제도로 굳어지면 쌀 생산량이 유지되거나 되레 늘 수도 있고 그만큼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서입니다. 대신 논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유도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양당 견해차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 처리 결과에 농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후폭풍이 오늘도 국회를 강타했습니다. 야당은 외교부 장관 해임 카드를, 여당은 방송사의 자막 왜곡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러는 사이 국회 운영위는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고성이 오가다 정회됐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추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민주당은 외교 참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당장 여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양측 입장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 책임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 표결까지 3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표결 때까지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해임을 조자룡 헝칼 쓰듯 꺼내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당의 힘자랑이고 횡포이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를 넘어선 협박에 가까운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의석수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29일 그러니까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외교를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비속어 논란도 비속어 논란이지만 외교에 성과가 없다 이런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고 5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물러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외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으로 외교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비속어 논란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조문도 제대로 안 돼서 논란이 됐었고 미국 정상과는 48초 회담을 했고요. 한일 정상회담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예. 성과 없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소위 얘기하는 외교의 성과가 없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대표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목이 된 것이고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실패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정치적으로 묻기 위한 행동 이것이 결국 해임안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해임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보십니까? 네. 예. 그야말로 그래서 상징적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그 말이 좀 딱 맞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전상의 실수라든가 또 처음에 이제 예고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는 뭐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외교부 장관 교체까지 해야 할 사안이냐? 그리고 1차 책임은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도 이번엔 조금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 상정하지 말아달라 김진표 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는데요. 김진표 의장 상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는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진표 의장이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양당이 협의해서 오세요라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안건을 상정할 때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한 내용들 안건을 상정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상정을 하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오세요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야 합의를 요청할 것이고 분명히 이제 불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이나 세 번째 정도에는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이지는데 아마 첫 번째 바로 상정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한 봅니다. 번은 합의를 유도하고 그다음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통과시킨 걸 묵살시키기에도 대통령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 역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사례를 봤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야말로 건의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는 이제 대통령만이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 부담은 상당히 좀 안게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약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에 과욕이 빚은 부분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부분도 그렇고 한일 정상회담 부분도 그렇고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쪽에서 상당히 욕심을 냈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박진 외교부 장관 이하 외교부 공무원들은 그것을 최대한 맞추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한미나 한일 정상회담을 미리 좀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한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그런 건가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뭐 강박이 작용했겠죠. 그 바람에 과도하게 이제 외교부를 좀 실무적으로 압박했던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교부의 전적인 책임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금 참 잘못돼 있다. 그리고 우선순위 면에서도 일단 그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 그거부터 지금 먼저 나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민주당이 박진 회의만을 들고 나왔다고 하면은 여당에서는 지금 방송사의 자막 왜곡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한 모습이에요. MBC 편파 방송 대응 TF를 구성했더라고요. 뭐 저는 근데 사실 야당 이런 공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자막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여당의 공세 말씀하시는 여당, 거죠? 죄송합니다. 여당의 공세인데 여당의 공세가 MBC가 자막을 집어넣고 그 자막에 바이든이라는 말을 넣기 때문에 편파 방송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MBC뿐만 아니라 MBC가 풀단에 들어가서 찍어서 이걸 전체 언론사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언론사들이 듣고 김은혜 수석이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바이든이라고 해석해서 다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물론 최초로 MBC가 낸 건 맞죠. 근데 MBC가 냈고 다른 언론사, 뭐 KBS, SBS, YTN도 제가 알기로는 내보낸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내보낸 모든 언론사가 다 문제냐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뭐 대통령실은 이게 난리면이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 논란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또는 소음 제거한 내용을 듣고 그들이 판단할 때 바이든이라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이걸 저는 고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예를 들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난리면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난리면, 바이든 이 두 단어 중에 어느 단어가 맞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증명해내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뭐 국가수든 아니면 어떤 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MBC가 그렇게 자막을 단 것 자체가 문제다고 해서 그걸 법적 대응까지 가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다. 저는 그래서 만약 MBC가요 명확하게 난리면으로 들리는 것을 일부러 바이든을 썼다면 그건 문제죠. 그건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도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내용에 대해서 특정 단어를 썼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고 해서 그거를 법적 대응까지 간다. 그건 너무 지나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왜 자막화를 먼저 했느냐, 그리고 국회 앞에 왜 가로 열고 미국이란 단어를 넣느냐,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막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붙였더라고요. 네. 자막 조작 사건이 아니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그야말로 희대의 그런 사기 보도 사건을 지금 이제 MBC가 저지른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근데 왜 이제서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저 보도 나오고 난 직후에 충분히 이건 확인이 가능한 사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럼 대통령실이 바로 그걸 확인해서 이 대통령 얘기하고는 영 다른 보도가 나갔다라고 한다면 정정 보도 요청하면서 곧바로 해명을 그때 그 시점에 벌써 했어야 되는 거죠. 빨리 수습을 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13시간이나 끌 문제였나요? 아니에요. 보통 다른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이야기하고 다른 워딩으로 보도가 나갔다 할 경우에는 곧바로 정정 보도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런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며칠 지난 이제 와서야 이거를 갖다가 뭐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왜 국민의힘이 자꾸 이 이슈를 더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TF까지 만들어 가면서 과도하게 지금 이제 MBC를 몰아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보도한 언론사들은 그럼 MBC를 그냥 보도를 믿고 그 정도로 MBC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으로 삼아서 그대로 딱 이게 카피해서 보도했다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데 다른 방송사들도 다 그러면 똑같이 보도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MBC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도로까지 공신력이 있는 모든 언론사 사이에서 최고의 공신력을 갖는 방송사인가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그 정도 급의 그 역량을 가진 방송사가 대한민국에 여러 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금 MBC만 딱 집어서 이렇게 좀 하니까 좀 제가 보건대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슈가 좀 사그라들어야 될 상황에서 그게 더 본인들한테는 유리한데 오히려 지금 스스로 더 키우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논란을 빨리 여당 입장에서는 수그러뜨려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여야가 대립하면서 오늘 운영위도 정회가 됐고요. 그리고 전혀 관계가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이것도 35분 만에 정회가 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실도 그런데 적극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자, 이번 논란의 본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야당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그리고 있지도 않은 발언을 들고 거기는 순방 외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최우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규정사실화 되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일부 언론은 우리도 특정할 수 없는, 누구도 특정할 수 없는 것을 이른 시간에 특정해서 자막하고 그것을 반복 재생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미국 측의 의견을 물어봤을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문제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은 뭐냐면 바이든이든 그것이 미국 의회든 한국 의회든 날리면이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었던 욕설이 문제거든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시면 되는 것인데 한미 동맹의 훼손이라고 하는 무슨 만병통치약이고 전가의 보도 같은 한미 동맹 부분으로 프레임을 옮겨가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특정할 수 없는 이 발언을, 동맹국 폄훼 발언을 기정사실화한 부분이 본질이냐, 대통령의 욕설이 본질이냐, 지금 시각차가 뚜렷한 발언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최준봉 교수님, 뭐가 본질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본질은 대통령께서 그런 소위 이제 욕설과 비속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발언을 쓴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 원천적으로 그런 발언을 안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식석상에서 이제 환담을 48초 하고 내려오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라면 최소한 대통령께서 발언을 좀 주의했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 발생 자체가 안 됐겠죠. 그게 근본적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런 발언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대통령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이 발언이 있어서 알려졌으면 저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께서 사과하는 것이 먼저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부인하지 않는 부분은 이 XX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바이든만 날리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잖아요. 욕설이고. 이게 우리나라 국회를 향해서 했든 미국 의회를 향해서 했든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최소한 유감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까 뭐 13시간, 15시간 만에 결국 이제 김은혜 수석이 발표를 한 건데 이미 보도는 다 나갔고 국민들 앞에 다 퍼진 뒤에 그 뒤에 그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성을 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대응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본질은 대통령께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고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다시 해명을 한다는 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짓말 논란까지 번지게 됐고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가면서 한 언론사를 향한 공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다 보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더 부담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법원에 가서 그러면 대통령의 발언이 뭐냐 이거 다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제3의 기관, 뭐 외국의 기관이든 이런 데서 분석을 할 텐데 만약의 경우에
나중에 정말 그 처음에 언론이 보도했던 그 내용이 맞다고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이걸 단순히 그냥 우기면서 어떤 한 형태로 방법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초창기에 어쨌든 이 XX 발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과로 마무리 지었다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안 번졌을 텐데 예. 그 부분이 늦춰지고 해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맞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실은 논란의 본질은 비속어가 아니라 동맹국을 훼손하는 거다. 자,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인데 지난번에 월요일인가요? 대통령 그 순방 이후 첫 출근길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진상을 먼저 확인부터 하고 그다음 입장을 밝히는 건 추후에 이런 느낌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 입장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보건대는 여러 가지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대응상의 이제 혼란을 유발하는 한 기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대통령실도 확인했던 이 땡땡 부분에 대해서 이날 명확하게 언급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국회를 뭐 겨냥해서 한 발언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우리 국회 특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정도.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그 비속어 발언을 했는지 확인은 아직 할 수 없고 입장이 이제 바뀐 거죠. 그렇죠. 전문가 분석 결과 바이든은 아닌 게 분명하다. 자, 오늘 정리했을 때 입장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계속 바뀌는데 그러면 내일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하죠? 최초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최초의 발표를 근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저 도어 스텝 첫 발언에서 한 얘기도 대통령실의 첫 해명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일단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땡땡 부분은 어찌됐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명확하게 사과 발언을 전 했어야 한다. 네. 그러면 야당도 이렇게까지 길게 물고 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해프닝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가십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지금 자꾸 키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참모진들 입장에서는 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 방어도 어렵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고 그렇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공격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닥치고 공격. 이거 말고는 우리가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야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없는 말도 지어내가면서 해명을 하고 자기들끼리 확신을 갖고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 걸어가면서 이게 맞을 거야 이렇게 몰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약간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너무 이 대통령 보호에 지금 너무 열중하다 보니 지금 객관성을 자꾸 지금 상실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자, 오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든 박진 장관 국회를 찾았는데 외교마저 정쟁을 삼아서 안타깝다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자, 조태용 주미대사가 미국 NSC와 국무부에 이제 설명을 했고 문제 없다 이런 반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요. 우리 국회에서 우리 정치권에서만 이렇게 좀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크게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그걸 문제 삼으면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한미 동맹에서 우리가 더 얻는 게 많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외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 문제 그렇죠. 중국 문제 그렇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미일 동맹 체제를 만들어줘야 중국과도 대응할 수 있고 북한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관계가 틀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속으로는 정말 저런 말을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겉으로 그러면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또는 바이든 대통령이 왜 그런 말 했어? 그거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요. 그거는 안 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제 말은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외국이니까.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세요, 이분이. 우리 모든 정치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시고 우리 정부를 운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의 입에서 이 XX란 말이 나왔다. 예. 그것도 국회 협치의 대상이 이제 대통령실 해명대로 그대로 얘기하자면 국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야당을 향해서 그런 얘기. 그게 바람직한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야당이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 XX란 말을 했다. 그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안 하고 그랬더니 사과는 안 하고 도리어 이런 말 한 기억도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면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걸 확인해 주는 겁니까 대체? 아니 좋습니다. 기억 못 하신다고 얘기하시니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해명이 과연 타당하게 들려지느냐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과를 일찍 하고 유감을 표명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바뀌고 대통령마저도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이걸 그냥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결국 오락가락한 해명과 대통령의 명확하지 않은 입장 표명이 결국은 지금의 사태를 더 불러왔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 미국 쪽에 이런 그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아마추어적인 거예요. 예.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이야기한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고 이 땡땡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인 거고 이미 그렇게 해명을 다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굳이 미국 측에 다시 의견을 전달해서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그 해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논리 모순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것도 좀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것도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숙한 그 대응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건 그냥 가십성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또 다른 그 외교적인 그 미숙함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실은 지금 MBC의 보도 경위를 끝까지 좀 보겠다, 진상을 파악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 MBC가 대통령실로부터 비속어 발언 보도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았다. 이게 언론 자유 압박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크게 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MBC 내부에서는 또 대통령 발언이 보도되기 전에 민주당 의원 비서관이 이 보도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이런 폭로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이 아마 이 인터넷상에 일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퍼지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아마 MBC가 보도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요. 지금 그 국민의힘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그 민주당과 MBC가 결탁을 해가지고 이 보도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고 이 보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랬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보좌관이란 분이. 그래서 그걸 올렸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MBC가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령을 받아가지고 보도를 한 것인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MBC는 풀단에 들어가 있는 영상을 받았고 그 영상의 내용을 분석해서 보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보도를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정도 사안이면 보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도를 안 하면 그건 기자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근데 그걸 보도하는 과정에 자막을 올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히 요즘 방송사 다 자막 올립니다. 그것도 잘 안 들리는 내용이 있어도 더 자막을 많이 올려요. 왜냐하면 시청자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럼 이 자막을 올리기 전에 MBC에 있는 기자들이 논의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 번 들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었을 것이고 이게 어떤 말이냐라는 부분을 함께 얘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보좌관이 올렸던 저 글, 예를 들면 MBC에서 곧 보도한다고 합니다라는 것이 어디서 들어서 알았는지 MBC가 보도한 소식을, 보도한다는 소식을 그건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 하나의 단어가 민주당과 MBC가 결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 사안과 그다음에 풀단에서 취재한 내용인 것의 특징과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저는 타당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민주당 의원 비서관 출신 이 분이 이제 내가 나다, 당사자가 나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곧 보도가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자, 이 부분의 진상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한편에서 나오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MBC는 대통령실이 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방송사에 요청하는 것이 언론 자유 압박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좀 양쪽 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뭐 확인돼야 될 것들이 좀 여러 개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 보도 나오기 전에 처음에 이제 영상이 이제 배포가 되고 그러니까 잠깐 이제 보도 자제 요청이 있었던 거죠. 엠바고가 걸려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뭐 그야말로 단톡방들을 통해서 정보가 싹 교류가 벌써 네.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일은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바람직한지 아니한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뭐 엠바고 걸려 있어도 엠바고 걸린 이후부터도 예. 풀리기 전까지 계속 보면 다 보도 내용들 유포가 다 되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방송 취재 경쟁이 워낙 이제 치열하다 영상들이 보니까. 밖으로 유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니 많지 영상 않죠. 말고 예. 영상까지 포함해서 어떤 내용, 예. 내용의 보도든 간에 그러니까 이 보도 엠바고가 걸려도 보통 그 전에는 기자들 사이에서 보통 이제 정보가 통용이 예. 다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보가 근데 통용이 기자들 사이에서 되고 통용된 게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갔다 이 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 기자들끼리 단톡방으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외부인들 특히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하고 자주 이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뭐 정보지 그런 형태로 사전에 막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그게 또 일이니까 자기의 예.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확인들도 하고 그래서 엠바고 전에 정보들을 취득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예를 들어 문자 내용 이런 것들이 이례적인 거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단순히 뭐 MBC에서 이게 보도가 나갈 것 같다라고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짰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굉장히 무리가 있다. 예, 그렇게 예.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 이 동영상이 처음에 이제 풀 기자단 통해서 이제 배포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약간 보도자제 요청 비슷한 걸 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대통령실이 이미 그 시점에서 이 발언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 그 조태용 주미대사가 미국에 굳이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게 불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여당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MBC가 백악관에다가 바이든 모독 발언을 확인하는 메일을 직접 보냈다. 그래서 이 메일 전체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또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취재 과정에서 당연한 과정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AFP가 보도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한국 대통령이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더라. 라는 이제 가십성 기사들을 이제 썼어요. 예.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한국 기자들로서는 당연히 백악관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통령실에 물어야 되는. 대통령실에도 물론 이제 묻지만 미국 쪽에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이 이걸 과연 이걸 정말로 심각한 외교적 사안으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건대는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좀 뭐 이런 가운데 보수 성향 단체, 진보 성향 단체 서로 지금 고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영 간에 지금 사생 결단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서 이게 또 법정으로 가게 됐네요. 이 또한 또 걱정인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걱정인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자,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오늘 법무부하고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는데 와, 방청객 10석인데 총 369명이 지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관심이 높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그 문제 관련해서 두 가지 법안 말씀하신 그 법안에 대해서 위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측에서는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측 국회 측에서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 측에서는 법무부가 아예 이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수사권 역시 전혀 침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 얼마나 큰 논란이었습니까? 그 통과되는 과정도 그랬고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시행령으로 이걸 무력화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방청을 해서 정말 이 양측의 의견이 어떻게 팽팽하게 나오는지 하는 부분을 듣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네. 한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청구인이 법무부하고 이제 검찰이고요. 피청구인이 국회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 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공개 변론을 앞두고 양측 신경전도 만만치 않았죠. 변론 들어가기 전 양측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위장 탈당, 폐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입니다. 이 사건 법률도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네. 자, 국회 입법 과정이 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이걸 이제 다투는 건데 오늘이 두 번째 공개 변론입니다. 이제 쟁점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장 신청은 검사가. 네. 예.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영장으로부터 모든 수사가 출발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네. 걸로 이제까지 여겨져 왔고 그랬는데 그 수사권을 완전히 검찰로부터 박탈해서 경찰 쪽으로 줘버리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게 결국은 헌법 위반이다.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 이제 쟁점이 되는 거고요. 네. 뭐 그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뭐 그동안에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뭐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렇긴 한데 부분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게 영장 신청권을 통해서 수사권을 유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게 이제 쟁점이었는데 양측의 주장이 다른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이게 영장 청구권이 수사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반대인 국회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영장 청구권만 있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물론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경찰이 수사를 해서 송치 불송치를 결정하고 그걸 보고 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보는 관점은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게 견제의 장치가 영장 청구권이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예.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권이 보장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맞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죠. 영장 청구권을 수사권까지 포함하는 권한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정말 경찰이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볼 거냐. 이 차이에 따라서 양측 의견이 부딪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회 측에서는 청구인 자격도 문제를 삼았어요. 청구인 자격이 없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는 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주관해서 지금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제 뭐 변론에도 참여하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야당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위헌 관련한 그 쟁송을 국가 기관 자체가 낸다는 것이 이게 조금 그 절차에 맞지 않는다. 야당 네. 쪽에서는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조심스럽게 결론을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좀 어려워요. 사실 예. 이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팽팽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쏠리는 의견보다는 약간의 차이만 두는, 그러니까 뭐 한두 표 정도의 차이 그 정도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시행령 정치라 이제 물론 국회에서 했던 절차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건 예.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장 예. 탈당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게 절차상 문제냐 그러면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도의의 문제냐 아니면 절차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법률은 결국 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볼 것이고 시행령 문제도 원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법률적 한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 아주 근소한 차라도 저는 국회 측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이것이 정치적 비난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네. 문제인데요. 뭐 굉장히 고심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좀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법무부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6대4 정도로 더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이제 이거를 법률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통 이제 해석들을 이제 많이 내린다라고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의 주장이 그렇게 틀린 주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만약에 이 영장 청구권을 이제 검사가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어떤 식으로든 그 동안에 뭐 수십 년 지나오는 동안에 조치가 취해졌겠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또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 문제 제기는 있어 왔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법조계 내에서는 어찌됐건 일종의 그 상식처럼 이렇게 인정되어 왔던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법 조항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이제 상식 또 굉장히 중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그 법률 체계다라고 전제했을 때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헌법재판소가 고려할 변수로 좀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 좀 달리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곧 결론이 날 사안도 있죠. 자,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고요. 지금 수원구치소에서 대기 중인데. 일단 쌍방울 사회이사로 재직했었고 이 재직한 이후에 퇴직한 이후에도 쌍방울에서 제공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이거를 뇌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이화영 지금 킨텍스 사장은 들어가면서는 본인은 그걸 사용한 적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만약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검찰이 기소했던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화영 지금 사장은 자기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지켜봐야겠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이 지금까지 밝힌 내용만 보면 자기가 사회이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돼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쓴다. 그랬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직자가 됐으면 당연히 일반 회사의 관계를 끊어야 되고 그전에 사회회사로 있었던 것을 정리하고 법인카드가 있었다면 반납하고 더 이상 그 회사의 카드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공직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 어떤 그 돈을 쓰거나 물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화영 사장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한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영 사장은 들어가면서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이 이번 영장 청구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느냐 이것도 하나 쟁점이고 하나는 대가성이 있느냐 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데 이화영 대표가 평화부지사 시절에 대북 협력 사업을 주도했고요. 그리고 쌍방울이 대북 사업 진출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 연관성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카드 내역 관련해서도 보도가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평화부지사로 이제 간 다음에 그러면 이제 쌍방울 측하고 어떤 일을 전개했는가? 쌍방울 측이 이제 북한 광물자원 개발, 히토류 개발 관련한
이를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의 민경련하고 이제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연결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MOU까지 맺고 그 바람에 그 관련 쌍방울의 그와 관련한 기업 산하 기업이죠. 이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이런 그 실질적인 그 사건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제가 보건대는 그 이화영 대표에게 상당히 좀 불리한 방향으로 일단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의혹이 남았는데 이 대표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쌍방울의 이제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데 검찰이 이거를 뇌물로 연관지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도 이제 의혹이잖아요. 의혹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네. 지금 이 대표 입장은 제가 뭐 정확히 아직 듣지 못했지만 제가 볼 때 부인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오해를 예. 잘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이 쌍방울에 취업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네, 1년간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그렇죠. 회사 출입 기록은 석 달간 14차례 정도였다. 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어떤 업무를 했는지는 그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게 매일 출근하는 업무인지 정확한 정시에 출근해 정시에 퇴근하는 업무인지 외부에서 일을 하는 업무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단 정식적으로 취업을 했다면 그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다만 예. 특혜성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정상적인 어떤 취업의 절차가 아니냐 아닌 방법을 통해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절차가 정상적이었다면 저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또한 출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중에 예를 들면 14일을 출근했다면 그 출근이 밖에서 외부에서 근무하는 것도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출근해야 되는데 밖에서 근무한 것인지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아마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의혹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마 취업 심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근무를 그러면 실내에서 안 하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안 하고 밖에서 했다고 하면 그 밖에서 했던 업무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이제 연관돼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화영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에 더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오랜 이제 정치적인 동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두 사람 관계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번 사안이 이제 관심을 끄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쌍방울 그룹이 이 대북 사업 관련해서 이화영 대표하고 관련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대납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사실이라고 한다면 쌍방울 그룹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대북 사업을 매개로 해서 뭔가 모종의 어떤 정치적인 빅딜 같은 것들 또 주고받는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더욱더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네이버하고 차병원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두산건설하고 같은 이 혐의, 같은 이 시스템을 보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 검찰이 보기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경찰에서 이걸 2번이나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번은 무혐의해서 끝냈고요. 근데 이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라고 그래서 두 번째 수사를 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회사들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회사들은 불송치를 결정을 했어요. 예. 그리고 두산만 제3자 뇌물죄로 송치 결정을 했는데 이걸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민주당은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2번이나 수사를 했고 한 번은 무혐의했고 두 번째도 불송치를 한 회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예. 아마도 이제 검찰은 이 모든 일을 이재명 대표와 연관지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뭔가 혜택을 입었다. 아마 정치적 혜택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 경찰의 주장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검찰이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2번이나 수사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그 업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한다. 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최근에 이제 이 담당 검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체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더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화영 대표이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요. 저희가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이종훈 평론가님 오늘 기침이 좀 나셨는데 기침 참으시면서 끝까지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 독감 백신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MBC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 경위와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받았다며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MBC 내부에서는 해당 발언이 보도되기 전 민주당 의원 비서관이 이 보도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대통령 비서실이 MBC에 보낸 질의서입니다. 문제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발음을 어떤 근거로 특정했는지, 사실 확인을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이었는지 등 6개 항목에 걸쳐 답변을 부탁한다고 돼 있습니다. MBC는 보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에도 최고 권력기관이 보도 경위를 해명하라는 식의 공문을 공영방송사에 보냈다며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MBC 사장 또는 부사장, 보도본부장 중 한 명이 국회에 와서 허위 방송에 대해 해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국익을 해치는 건 대통령의 거친 언사이지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계속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고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에 구실로 삼으려 한다면 언론 노조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MBC 노동조합 제3노조는 새로운 폭로를 들고 나왔습니다. MBC 보도가 나오기 전인 지난 22일 오전 9시 한 사이트에 올려진 글입니다. 미 의회와 바이든을 모욕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영상에 잡혔다. 대통령실에서도 보도 막으려고 하는데 못 막는 분위기다. 곧 보도가 나온다는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MBC 제3노조는 이 글을 올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라며 특히 곧 보도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비서관은 대통령 발언을 MBC 기자로부터 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곧 보도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등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아울렛 화재 현장도 방문했는데 이 순방 논란 속에 정책, 민생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양복 윗도리를 벗고 아이들과 추억의 시장놀이에 나섰습니다. 1,000원에 해줘, 이거를. 돈 받아야지. 애기. 옳지. 또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도 참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 부모와 보육 종사자, 전문가와 둘러앉아 소중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잘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불 좀 지나서 좀 걸을 정도 되는 애들이, 애기들이 오면은 걔네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윤 대통령은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부모 급여 도입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아이들 성장과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국무회의에서도 인구 감소 문제가 화두였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동안 예산 280조를 쏟아붓고도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전면 개편하고 인구 문제 근본 해법인 지역 발전을 위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길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명 사상자를 낸 대전 아울렛 화재 현장도 찾았습니다.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과 만나서는 마음이 착잡하다면서 화재 원인을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위로했습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순방 후폭풍으로 시끄럽지만 윤 대통령은 일단 논란에는 거리를 두면서 정책 민생 행보를 강화해 위기를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가 침수 우려가 큰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서 지상주택으로 신축하고 반지하 임대주택 거주자의 지상 이전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레부터 수도권을 순회하며 여는 매입 임대주택 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LH 등이 신축 매입 약정 방식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일단 철거하고 필로티 구조 주택으로 신축해 침수 위험이 없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재취약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공공임대로 활용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 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합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있는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는 현재 거주지보다 넓은 평형과 건축 연령이 낮은 지상주택으로 이주를 제한합니다. 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안박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검사의 수사 기소권 침해 여부와 헌법재판 청구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청구인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로 바뀐 검수안박법 두 번째 공개 변론. 지난 7월 변론 때의 위장 탈당 같은 절차적 위헌 여부와 달리 이번에는 법안 내용과 자격이 쟁점이 됐습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12조와 16조를 근거로 검사가 헌법상 수사 기소권을 보장받는지 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직접 변론에 나선 한동훈 장관은 검수안박법이 잘못된 의도, 절차,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으로서 위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직접 수사권을 부패, 경제 범죄로만 제한해 검사의 수사 기소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하여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국회 측은 헌법에 수사 기소권의 주체와 방법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국회가 정할 몫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구나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확대됐고 법무부 장관과 검사에겐 청구 자격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기타 헌법의 체계적,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서라도 검사에게 독자적으로 수사권이 전속한다 이런 규정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재판관들도 날카롭게 쟁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사 주재자의 지위는 법률로서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사권이 불가피합니다. 고발인 이의 신청권 삭제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발을 남발하는 예를 들면 사람들 이런 또 고발 전문 단체의 고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재판관들은 이번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평의를 열어 누구 손을 들어줄지 결정하게 되지만 시점은 언제가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결론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정해집니다. YTN 우철입니다. 우리나라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늦은 출범뿐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인선, 교사 대표가 빠진 시작 등
출발부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인선 때문에 2달 넘게 늦춰진 겁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따뜻한 인성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미래사회 인재 양성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는 역할 등을 담당합니다. 대입정책이나 학제처럼 논란이 많고 굵직굵직한 교육과제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 과의 공무원은 31명, 내년 예산안도 88억 원에 불과합니다. 합의제 행정위원회라기보다는 자문기구 정도의 위상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인선도 문제입니다. 장관급인 이배영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이끈 인물,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도 정파 색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어지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의 선정이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공존의 장을 만들어 가려는 문제의식이 관철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데 또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이 빠져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발표된 2022 교육과정 시안에서 남침이나 자유, 노동 등이 빠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의결이 국교위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품에 안게 될 한화그룹은 육해공, 반위 산업의 통합체계를 갖춰서 글로벌 방산업체로 발돋움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6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한화가 2조 원의 인수를 추진한 걸 놓고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와 KF-21에 장착될 최첨단 A사 레이더를 개발하며 국내 방산에서 독보적 입지를 굳혀온 한화그룹.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면 육해공 통합 방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특히 군함과 잠수함의 전투 체계와 엔진에 이어 건조 능력까지 갖추게 돼 글로벌 방산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함정 전투 체계를 만드는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입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진까지 함정 엔진까지 생산을 하고요. 그러면 봤을 때는 앞으로는 하나에서 선박 건조를 비롯해서 함정 전투 체계 그리고 엔진까지 다 통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화그룹은 또 LNG를 수입해 발전하는 사업과 태양광 사업도 갖춘 만큼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LNG 생산과 운송, 풍력 발전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한화그룹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서도 시너지를 기대한다며 국가 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선 주인이 없던 상황에서 헐값 수주와 방만 경영으로 조선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이 전 세계 발주량의 82%를 독점하며 앞서 있는 LNG 운반선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헐값 매각 논란은 부담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모두 6조 원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됐는데 한화가 2조 원의 인수를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우조선이 그동안 이제 공적 자금 많이 투입되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매각된 이제 발표가 보면 2조 원이라는 이제 2008년 그때에 비해서도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고 고용 승계와 기업 분할 반대 등 노조의 요구 사항과 절충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헐값 매각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은 방산 수출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운송 시장 확대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지구 밖 1,100만 킬로미터 지점에서 우주선이 소행성에 정확히 충돌을 한 건데 실제로 소행성의 궤도가 바뀌었는지는 몇 주 뒤에나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하나의 점으로만 보이던 소행성. 충돌 4분 전 1,500km까지 가까워지자 소행성 디디모스와 위성 디모르포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충돌 3초 전 암석으로 가득한 디모르포스의 표면이 드러났고 이후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이스라엘에 설치된 천문연의 망원경에는 전체 충돌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총알의 15배 속도로 디모르포스 소행성을 충돌하자 뽀얀 먼지가 주변에 분출됩니다. 우주선은 자판기 크기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인해 지름 160m의 소행성에 큰 충격을 전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시험, 이른바 다트 미션의 우주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14분에 초속 6km의 속도로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충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사돼 10개월 동안 무려 1,08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표적에 정확히 부딪히면서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시험이 성공한 겁니다. Our world's first planetary defense test mission. On behalf of the Applied Physics Laboratory, congratulations to the DART team and to NASA on this historic accomplishment and first demonstration of a game-changing planetary defense capability. Go DART! 이번 충돌 시험은 우주선을 의도적으로 소행성에 충돌시켜 소행성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는 우주선 충돌에 성공하면서 디모르포스의 공전 궤도가 바뀌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트 우주선과 함께 발사된 리시아 큐브는 충돌 3분 뒤 디모르포스에 다가가 충돌 이후의 변화를 촬영했는데 정확한 관측 정보를 분석하는 데에는 며칠이 걸릴 예정입니다. Right, we lost signal at the expected times. That clearly broke. You could find some pieces in the crater. You could find pieces. They'd probably be pretty shattered. You could find debris leaving also. So I don't know that you would recognize it. 이번 소행성 충돌 시험의 결과 관측에는 세계 각국의 지상 망원경은 물론 허블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도 동원됩니다. 현재는 먼지 분출 등으로 관측이 어려워 약 2주 후부터 지상 망원경을 통해 소행성 궤도 변화 등을 집중적으로 관측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지난 7월 총격을 받고 숨진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일본 무도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참배 행렬과는 대조적으로 국장에 반대하는 성남 민심도 각지에서 드러났는데요.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8년 8개월간 일본을 이끌었던 역대 최장수 총리 아베 신조. 국내외 4,300여 조문객은 추도사로 또 헌화로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天はなぜよりにもよってこのような悲劇を現実にし、命を失ってはならない人から生命を召し上げてしまったのか、悔しくてなりません。 국장 행사장 앞에 설치된 헌화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っていうお礼を伝えたくて、それで住んでるのは奈良に住んでますからね、もう申し訳ないって謝りました。 전직 총리가 한낮에 총격을 받아 숨진 충격적인 사건 이후 2달 넘게 지나면서 추도 분위기는 국장 반대 여론으로 기울었습니다. 국장 당일까지도 곳곳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국장이 열리는 시각, 국회 앞에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국장 결정은 헌법 위반이며 아베 정치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これを許してしまったらもうどんどんね、恐ろしい国になっ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と思う。やっぱ反対する声を出さないと、やっぱり世の中が変わらないというのはひしひしと感じるので。 추도 분위기가 반대 여론으로 돌아선 것은 옛 통일교와 자민당의 오랜 유착 관계가 드러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정부가 165억 원에 이르는 국장 비용을 쓰는 것도 비판을 불렀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강행한 국장 결정으로 내각 지지율은 2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일본 임시국회에서는 국장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그리고 예산 내역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가을볕이 제법 뜨겁습니다. 오늘 뜨거운 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늦더위가 찾아왔는데 내일도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우선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7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 낮 기온은 27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며 역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이른 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5도, 광주 17도, 대구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도 별다른 비 예보가 없어 건조함이 점점 심해지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